여러분, 토요타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대부분은 그 유명한 토요타 생산 시스템,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드는 그 전설적인 공장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토요타 제국을 만든 진짜 힘이 그 공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면 어떠세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바로 그 토요타 신화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이건 뭐 거의 경영학의 상식처럼 굳어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토요타의 힘은 공장에 있다. 낭비는 제로로 만들고 효율은 최대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TPS, 토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게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 1위가 됐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만약에 그 전설적인 생산 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든 훨씬 더 근본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다면요? 자, 이제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생산의 신화, 그 뒤편에는요, 사실 영업의 신이라고 불렸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토요타가 파산하기 일보 직전, 이 위기 상황에서 모든 판을 뒤집은 인물이죠. 자,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지금이야 뭐 세계 1위지만 토요타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절대 아니에요. 원래는 옷감 짜는 기계 만들던 회사였고 자동차는 한참 늦게 시작한 후발주자였죠. 심지어 1950년엔 회사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서 창업주가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직원들을 내보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구원투수 한 명이 등판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카미야 슈타로. 원래는 경쟁사였던 GM 재팬 사람이었는데 토요타 창업주가 정말 삼고초려 끝에 모셔온 인물입니다. 영업의 신이라는 별명처럼 그는 이후 30년 동안 토요타의 판매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체 이 영업의 신은 뭘 어떻게 했길래 망해가던 회사를 살려냈을까요? 사실 그의 전략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명확한 비밀병기 3가지가 있었거든요. 그의 혁명은 이 3단계로 딱 요약이 됩니다. 첫째, 딜러망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둘째, 고객 경험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아예 수요의 흐름 자체를 컨트롤하는 거였죠. 자,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첫 번째 비밀병기는 바로 딜러망에 대한 생각의 대전환이었습니다. 당시 업계 표준이었던 미국식 모델은요, 딜러들을 일부러 작게 쪼개서 서로 막 싸우게 만들고 본사가 그걸 통제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카미야는 완전히 반대로 갔습니다. 각 지역마다 딱 하나의 대규모 파트너만 선정한 다음에 그들을 동업자, 즉 운명 공동체로 대우해 준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카미야는요, 대리점을 그냥 차만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의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주는 허브로 만들어버렸어요. 여기서 신차도 사고 할부랑 보험도 들고 타던 차도 팔고 심지어 운전 연수도 받고 차 고장나면 수리까지 한 곳에서 다 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담당 영업사원 전화번호 딱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고객님은 그냥 운전만 즐기세요. 귀찮은 건 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약속 하나가요, 정말 어마어마한 고객 충성도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 3번째 병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토요타 생산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열쇠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잘 짜여진 강력한 영업망을 이용해서 고객 수요를 인위적으로 안정시켰습니다. 아니, 수요를 어떻게 안정시키냐고요? 자, 카미야가 만든 이 강력한 영업 전략의 힘은요, 훗날 일본 자동차 역사의 전설로 남은 한 대결에서 제대로 증명됩니다. 바로 우리가 1000cc 전쟁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그 당시에 시장의 왕은 단연 기술력의 닛산이었습니다. 닛산의 써니라는 1000cc짜리 차가 아주 시장을 꽉 잡고 있었거든요. 후발주자였던 토요타는 코롤라라는 신차로 이 철옹성에 도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카미야가 엔지니어들에게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요구를 합니다. 기술로 이기려고 애쓰지 마시오. 딱 경쟁차보다 엔진 배기량 100cc만 더 크게 만들어주시오. 그럼 내가 무조건 팔아 보이겠소. 바로 이겁니다. 플러스 100cc. 이 단순하지만 우아한 한 수가 모든 게임을 끝내버렸습니다. 토요타는 100cc 더 여유 있는 차라는 이 메시지 하나로 시장을 공략했고 결과는 코롤라의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기술을 앞세운 닛산을 고객의 마음을 읽은 영업이 이겨버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코롤라의 승리는 단순히 자동차 한 대 더 판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1000cc 전쟁의 결과가 그 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질 토요타와 닛산 두 회사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닛산은 기술력으로 가끔씩 대박 히트작을 터뜨리는 토끼 같았어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막 롤러코스터를 탔죠. 반면에 토요타는 안정적인 영업망을 바탕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파는 거북이 같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꾸준함이 반짝이는 재능을 이겼고 닛산은 결국 1999년에 프랑스 르노에 팔리는 신세가 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카미야가 만들어 놓은 이 꾸준한 판매 덕분에 공장을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안정적인 생산이 그 유명한 토요타 생산 시스템과 세계 최고의 품질을 만든 진짜 토대였던 겁니다. 결국 영업의 힘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여유까지 만들어준 셈이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반세기도 더 된 옛날 이야기가 지금 이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본의 또 다른 전설적인 경영자죠. 일본전산의 나가모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도 영업, 둘째도 영업이다. 개발엔 5번째, 생산엔 10번째다. 특히나 경기가 어렵고 힘들수록 비용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매출을 일으키는 영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업 조직을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보통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면 처음엔 다들 익숙하지 않으니까 성과가 오히려 일시적으로 떨어지거든요. 이걸 J커브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리더는 바로 이 하락 구간에서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어야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허리띠부터 졸라맵니다. 비용 절감, 긴축 경영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토요타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쩌면 위기를 돌파하는 최고의 수비는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공격, 즉 영업에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닐까요?